민주주의 제도에서 유권자 한 사람의 무지는 모든 사람의 불행을 가져온다. 미국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의 말입니다. 4.13 총선까지 남은 기간은 겨우 37일. 출범 만 4년을 조금 넘긴 종합편성 채널은 선거를 앞두고 온갖 왜곡된 정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KBS, MBC 공영방송의 보도도 처참한 상황입니다. 정쟁, 분열을 부추기는 선정적인 보도들이 유권자의 관심을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 사람으로 치면 성년의 나이에 돌입하는 시기입니다.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나이값하는 국회를 만들자 국민TV가 특별방송 투표의 힘을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본격 유권자 대변 방송 투표의 힘 지금 시작합니다. (4.13) 총선은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먼저 선거구가 달라졌고 60대 이상 유권자 수가 처음으로 40대를 추월하는 등 유권자의 세대별 구조도 달라졌습니다. 장부경 PD가 정리했습니다. (37일) 앞으로 다가온 20대 총선,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예비 후보자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변화된 양상과 함께 지역별 의석수가 시도별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총선에선 유권자의 연령별 분포가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의 인구 비율을 보겠습니다. 39.2%에서 43%로 50대 이상의 비율은 늘어난 반면 38.8%에서 35.8%로 2030 세대의 비율은 줄었습니다. 2030 세대와 50대 이상의 세대 간 차이를 보면 19대 총선에서는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이번에는 그 격차가 크게 늘었습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정치에 무관심한 경향이 있어 이러한 인구 비율이 집권 여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선거구 역시 달라졌습니다.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246개에서 7개 늘어난 253개로 비례대표 의원 수는 54명에서 47명으로 7명 줄었습니다. 또 선거구 9곳이 통합되고 16곳이 분구되며 선거구가 조정됐습니다. 의석수와 관계없이 구역이나 경계 조정, 명칭 변경이 이뤄진 곳은 23곳입니다. 작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지역구당 인구가 14만 명에 못 미치는 선거구는 주변과 합치고 28만 명을 넘는 선거구는 나누면서 지역별로 경계를 조정한 결과입니다. 그럼 변화된 선거구를 중심으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석이 늘어난 지역입니다. 10석이 늘어나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입니다. 이로써 수도권은 전체 지역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2%로 122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 중 서울은 1석이 늘어나 49석입니다. 인천 역시 1석이 늘어 1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입니다. 8석이 늘어나 총 60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이 중 수원은 사상 처음으로 1개의 시가 5개의 지역구로 쪼개지면서 갑을병정에 이어 무선거구가 추가됐습니다. 행정구가 4개인 수원에서 지역구가 5개가 되면서 시군구 분할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행정구가 3개인 용인 역시 지역구가 4개로 같은 상황입니다. 의석수가 늘어난 또 다른 지역인 충청 대전권입니다. 대전은 1석이 늘어난 7석입니다. 충남 역시 1석이 늘어 11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반면 줄어든 지역도 있습니다. 1석이 줄어 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 강원입니다. 강원에서는 서울 면적의 약 10배에 달하는 초대형 선거구가 나왔습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와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입니다. 이처럼 5개 지자체가 합쳐진 것은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의원 1명이 챙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여야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경북과 전북, 전남 역시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먼저 경북은 2석이 줄어 13명의 국회의원을 뽑게 됩니다. 호남에서는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1석씩 줄었습니다. 물론 의석수에 변화가 없는 곳도 있습니다. 충북, 세종,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광주, 제주입니다. 분구와 통합이 각각 1석씩 이뤄져 의석수에는 변화가 없는 경남과 부산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경남의 경우 양산이 갑, 을로 나뉘고 함안, 의령은 밀양, 창녕과 합천은 거창, 함양, 산청과 합쳐졌습니다.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선거구는 경남의 30%에 달하는 공용 선거구가 됐습니다. 다음 부산 보겠습니다. 해운대구는 갑을로 나뉘고 기장구는 20년 만에 독립선거구가 됐습니다. 중동구 선거구가 분리돼 중구는 영도와 동구는 서구와 합쳐졌습니다. 부산 영도구는 5선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데요.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 어제 공천 면접을 받습니다. 당대표가 공천 면접 심사를 보는 이례적인 현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투표의 힘 장부경입니다.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선거도 지금 공부. 지금 우리 찍을 일. 아니 등에. 보자 그렇게 내가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번에 선거구가 조정된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한 곳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입니다. 현장에 국민TV 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김종훈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전국을 누르며 총선 민심을 직접 확인하고 들어보는 총선 유랑 김종훈입니다. 저는 지금 부산 영도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로 지난 199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나라당, 새누리당 후보들이 의석을 차지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부산 영도를 정리하면 새누리당 유력 주자들의 터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김영호 전 의원이 지난 14대부터 18대까지 20년 동안 이곳을 지켰고, 이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013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이 지역에서 40년째 거주 중인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통해 지역 민심을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도에서 어떻게 이번에 좀 어떻게 새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대표의 힘이 다시 한번 어떻게 유지가 될까요? 김무성이 나오면 김무성이 되겠지 뭐. 김무성이 안 나오는 것 같으면 몰라. 안 나오면 새로 싹 보는 것 같으면 몰라. 하여튼 택시 기사님들은 좀 어때요? 김무성 대표 좀 많이 선호해요? 그때 뭐 오미크 어때요? 뭐 그거보다 안 하는데. 선거할 때는 뭐 뒤끄러지. 아니 그러니까 가장 유력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뽑아줬는데. 아니 전부 다 그뭐 그거지 뭐. 여기는 이제 영도 여기는 민주당은 안 돼. 당을 타고 나야지. 얘는 영도 여기는 어떻게 되겠냐면 전라도파가 한 40% 되거든요. 네. 40% 되고 한 여당파가 한 55% 이렇게 된다고.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예, 기본적인 구조 자체가. 그럼 만약 일단 지역 민심이 여당에 쏠려 있다는 건데요. 여당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반복적으로 공약한 내용이 있다면서요? 네, 여당 의원들이 지난 24년 동안 강조한 부분이 바로 지역 발전입니다. 부산 영도의 낙후된 현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김무성 대표 역시 이번 20대 총선에서 그냥 지역 발전이 아닌 확실한이란 글자를 앞에 덧붙여 확실한 지역 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관계자도 이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 대표님 지역 예산 많이 끌어왔어요. 그러놓으니까
작년 우리가 12월 달 송년회 할 때에 지역에 그 예산이 통계를 해보니까 한 2천 몇 백이 왔어요. 자기들이 체감하는 예산으로서 느껴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한 뭔가 돈은 계속 들어오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런 지적도 있던데요. 사실은 뭐 전에 김용호 전 의장도 많이 갖고 왔다 해도 유권자나 국민들은 자기인데 피부에 닿지 않으면 그걸 모릅니다. 지역에 크고 작은 것들을 많은 것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전날부터도 김용호 뭐 오선 했는데 영도 해놓은 건 뭐 있노? 부산 영도 야권 후보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비호 예비후보가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3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김비호 예비후보를 직접 만나봤는데요. 김 후보는 새누리당 유력 주자들이 지역 발전만 강조했을 뿐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전혀 부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직접 확인하시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김용호 의원이 이제 지난번 제가 2008년도 이제 총선 출마할 때 그 뉴타운 공약으로 그때 이제 주민들의 원성이 좀 컸거든요. 뭐 한 사선 하는 동안 뭐 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없지 않느냐 이러면서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또 똑같이 이제 구태를 이제 되풀이한 거죠. 뉴타운 공약을 내걸고 주민들의 혈세를 남용해서 뉴타운 홍보관을 세우고 반듯하게 아주 전망 좋은 곳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또 들여서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의 그 진짜 거짓 희망이 절망보다 더 나쁜 거거든요, 사실은. 그 거짓 희망을 줘서 당선이 됐는데 말 그대로 뉴타운 그 구역에 개발 구역에 묶이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같이 동시에 묶인 거죠. 집수리도 제대로 못하죠. 중축도 못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놨거든요. 술마가 자연스럽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는 오선 딱 하고 그 사람 떠나버리고 김무성 대표가 온 거거든요, 지금. 끝으로 김 기자가 현재 하고 있는 이 코너에 대해 짧게 설명해 주시죠. 시청자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면서요. 네, 총선 유랑팀은 정치블로거 IM 피터와 1인 미디어 길바닥 저널리스트 그리고 저 국민TV 최욱현 PD가 한 팀이 돼 전국 유랑을 다니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저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주와 부산을 거쳐 전국을 다니고 있는데요. 총선 유랑팀은 유권자들의 주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총선 아바타로 불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더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권자들의 소리를 반영해 최대한 현장에 밀착된 소식을 앞으로 더 전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내일은 부산과 김해, 양산을 걸쳐 현재 야권에서 이른바 말하고 있는 낙동강 벨트에 대해서 이를 정리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영도에서 투표의 힘 김종훈입니다. 김종훈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달라진 유권자 세대 지형 변화, 이어서 부산 영도 지역 분위기까지 봤습니다. 투표의 힘 첫 방송은 지금 보신 것과 같은 20대 총선과 관련된 제도적 세대 구성상의 변화들이 유권자 입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 그리고 민동기 미디어 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수도권 의석이 이제 10석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 늘어난 10석, 그런데 문제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 농어촌 의석을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실제는 지켜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 약속 지키지 않은 거,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뭐 농어촌 민심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에서 새누리당에 기본적으로 투표를 했던 분들의 어떤 변화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고 기자님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근데 좀 원칙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가 이렇게 사람을 대표하는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대표하는 대표가 아니니까 뭐 몇 평에 한 명씩 그렇게 대표를 뽑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의 어떤 그 원칙은 이렇게 우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농어촌 지역 이제 선거구를 문제 삼는데, 그러니까 그게 개수로 문제를 삼는데 보면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에서 그럼 농어민이 국회의원으로 뽑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어민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뽑힌 게 아니라 그런 계층과 어떤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비례대표를 통해서 뽑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비례대표가 줄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도 있지만 이런 그 원칙과 원리 원칙에서 민주주의 원칙에서 이게 대표하는 건 사람을 대표하는 거다. 우리가 땅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소 마리수를 대표하는 게 아니라 어선을 대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건 이제 좀 원칙으로 저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제 민 기자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제 연합되면서 지역구가 그러니까 지역이 엄청나게 이게 넓어지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 서울의 10배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것이 과연 지역의 대표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자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지역이 너무 넓다 보면 지역 구민들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점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역의 민심을 과연 제대로 대변을 해왔느냐. 그럼 이렇게 지금 저기 선거구 획정이 바뀌기 전까지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농어촌 지역구가 이렇게 줄어든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면 바뀐 어떤 그런 선거구라든가 하다못해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주 초대형 선거구가 탄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지역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지금 그런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뭐 그런 초대형 구조가 아니더라도 지금 현 단계에서 유권자들이 지금 총선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의원들을 뽑을 때 그 투표를 행사하기까지 정보라고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지극히 언론 보도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좌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지역구의 어떤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제 서울 크기의 10배라고 그러니까 너무 크지 않냐? 그 지역구를 언제 다 도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 쪽에 가보면 서울 크기 4배인 지역구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문제보다는 오히려 그래도 그것은 이제 동질한 성격의 지역이 묶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되는 어떤 그 넓이의 문제보다 만약에 이를테면 지역구를 춘천에 딸린 군 하나를 뭐 화천군을 딸려주거나 뭐 또 강릉시 옆에 또 뭐 하나를 딸려주고 그러면 인공위성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이 균질성을 유지하는 것들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선거구 획정 때 우리가 흔히 악마는 디테일 속에 숨어 있다는 말을 하는데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장난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장난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치면 이를테면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이제 감옥에 잡혀가지고 출마를 못하게 된 사람들 그 지역구들은 다 찢어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여기에서 이제 뭐 그게 큰 원칙에서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게 냉정한 정치의 현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주인이 사라진 집은 찢어놓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또 그런 좀 뻔한 수가 뻔한 장난들 이를테면은 김경수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제 마지막 비서였고 그래서 그 봉화 마을을 끼고 선거를 치르려고 그동안 선거를 치렀는데 그 마을만 떼서 다른 지역으로 주거나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번 선거구 획정이 너무나 밀려서 쫓겨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를 짚고 좀 수정하거나 할 그런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마지막에 그렇게 몰려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고쳐지지 못하고 심지어 환기되지도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구 획정이 이게 늦어지면서 사실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소위 이제 여당이라고 얘기할 정부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모든 책임을 사실은 야당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특히 필리버스터 문제도 같이 거론을 하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늦어졌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그러면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진 게 야당만의 문제냐? 민 기자님이나 고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선거구 획정은요 보면은 이렇게 그동안의 자료를 보면은 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이번에는 정말 무법 상황이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난 선거법이 적용되는 기간과 이번에 이제 획정이 되어서 적용되는 기간까지 빈틈이 생겼으니까 정말 큰 문제였지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는 4월에 총선인데 3월 한 9일 정도에 됐던 적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여당은
이 선거구 획정을 볼모로 잡았었고 그리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잠깐 필리버스터링을 중단하고 선거구 획정을 하고 가자라고 그랬었죠. 하는데 그것도 거부했기 때문에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야당 책임을 물을 그런 계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뭐 다른 저 역시요. 그러니까 같은 여당 의견이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예. 협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거든요. 예. 선거구 획정안은 물론이고 이번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가 예, 이런 예. 법안에 그렇죠. 사실상 청와대가 사실상 뒤에서 컨트롤을 해왔다라고 생각을 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새누리당 원내대표단이 됐든 새누리당 지도부가 됐든 협상의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야당이 이렇게 책임론을 하는 거는 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네. 물론 이제 야당이 또 제대로 대처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 예. 가장 큰 책임론은 저는 새누리당에 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 묻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그 대통령이 물론 뭐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건 자유입니다만 이게 국회나 아니면 상권이 분립돼 있는 나라에서 입법부를 향해 호통을 자꾸 치시면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비례대표 숫자가 이번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7석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두 분 생각은 이 비례대표가 줄어든 것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우리 정치 현상에서 또 상황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도리어 국회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건지 의견을 좀 주시죠. 사실 저는 비례대표는 예. 일장 일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부턴가 우리 그 정치권에 이렇게 화두처럼 이 총선 선거가 제기될 때마다 등장하던 화두가 신인들, 새로운 인물들, 새 피를 수혈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그게 마치 개혁인 것처럼 예. 이게 화두가 됐었어요. 근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비례대표는 좀 더 늘리는 게 저는 조금 더 우리 정치권의 어떤 다양성을 기하는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치 비례대표가 초선 의원들의 이렇게 진출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초선들이 새로운 인물들이 정치권에 들어가는 게 국회가 개혁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은 철저하게 관료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료들이 사실상 실무적인 영역에서 다 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료라든가 검찰이라든가 사법부를 국회가 제대로 컨트롤하려면은 저는 폭넓은 경험을 가진 그런 다선 의원들도 충분히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굉장히 우리 사회 소수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소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비례대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금 뭐 전문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근데 전문성 때문에 비례대표를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 들어간 그런 많은 초선, 재선 의원들이 그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비례대표는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이번에 이제 유권자 세대 지형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먼저 70대 유권자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원들이 44명인데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여기서 근속을 한 경비들인데 한 번에 몽창 다 해고를 시키고자 마음을 먹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가지고 경비원들을 해고를 시키는데 명분이 너무 진짜 집행부에서 뭡니까? 우리 경비원들을 사지로 몰아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내용을 자세히 좀 알려 주시고 여러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디오는 KBS 1을 듣고 이 고정시켜 놨어요. YTN 뉴스 듣고
주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 세 가지를 많이 보죠. 주로 보는 건 조선일보 제일 많이 봐요. 국민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신문, SBS, MBC, YTN, 민중의 소리. 조선일보는 안 없고 제일 영향력 있는 신문 아닙니까? 이런 데서 한번 와가지고 이 기사를 한번 써줬으면 좋겠는데 조선일보 기자가 아주 연락 안 되는지. 안 나와? 안 나오면 좀 기다려보자고. 그러니까 오늘 갔으니까 또 편집해가지고 또 하려면 아직 안 했어. 예. 요번에 이걸 계기로 조금 생각이 바뀐다는 100% 바뀐다는 게 아니고 약자편에 서가지고 이걸 진실을 알려주는 신문이 있다는 게 좀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고 통보를 받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사실 이 삭발을 하면서도 참 울음을 참느라고 내가 눈을 감았지만은 처음엔 노조를 저 사람들이 왜 노조를 하느냐. 근데 막상 내가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야 이거 우리 힘은 안 되니까 노조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다고. 청소하고 경제가 제일 하파진데 제일 밑바닥이에요. 뭐 내가 이게 돈까지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답게 살자. 이런 사람답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겁니다. (60대) 이상의 유권자가 지금 늘어났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투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으세요? 두 분 생각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연령이 높아지면 보수화된다라고 이제 그런 어떤 전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그런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속성들을 좀 더 이렇게 정치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이제 서울의 뉴타운 공약을 통해서 이제 이명박 전 시장이나 오세훈 전 시장 때 지금의 새누리당 여권이 많은 득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여권 지지자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저희가 뒤에 추적해서 한번 이렇게 봤더니 어떤 특성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뉴타운이 들어서기 전까지가 지금 여당 새누리당의 대목이에요. 근데 정작 뉴타운이 들어서고 나면 그 뉴타운으로 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30, 40대의 연령층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들어서고 나면 야권이 유리한 지역으로 또 오히려 더 바뀌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건 좀 연령대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 근데 이제 대선에서의 그런 양상을 보면은 점점 더 보수화 성향이 이렇게 다른 어떤 변인보다 지역 변인만큼 강력해지고 있어서 일단은 그건 분명한 과제인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분들이 그런 이념적으로 진보가 싫어서일까? 그거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거기에서 보수화는 그런 이념적으로 읽을 게 아니라 경제적 보수화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계속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집 하나 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경제적 선택을 해서 새누리당을 지지한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보수화가 자기 이익을 지키고 한 기성세대들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한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이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든 주로 이제 보수화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시청하는 텔레비전이 종편이란 말이에요. 종편이 사실은 종합편성하라고 허가를 받아놓고
시사 보도가 거의 50% 이상이고 네. 또 재방송 비율도 그게 50% 이상이에요. 그 막말 편파 보도 때문에 방송심의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엄청나게 제재도 받았고, 그래서 이 종편이 이번 총선에도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네.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 미친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이 되시는지.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많이 미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편인데요. 사실은 이 한국에서 보수 여론은 보수 언론과 종편 등에 의해서 요즘은 또 지상파 3사까지 합세를 했습니다만 그렇죠. 좀 과대 여론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보 개혁 여론은 거기에 비해서 이런 거대 미디어들 때문에 지나치게 또 과소평가돼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이번 총선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유권자 분포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고지열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그것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비롯된 보수화일 수는 있어도 그게 이제 투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새누리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럼 지금 종편이라든가 지상파 3사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슈라든가 이런 거를 보수적인 의제라든가 집권 여당 쪽에 유리한 의제 설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지지층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요. 중도층을 겨냥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여당 지지자와 야당 지지자는 크게 정말 어떤 큰 이슈가 들어서더라도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약간의 중도층인데 그 중도층이 투표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여기에 결국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종편이라든가 보수 언론의 이런 식의 정치 약간 혐오주의적인 이런 보도가 결국에는 그 중도층으로 하여금 투표에 등을 돌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으로 좀 기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종편이라든가 이런 쪽에 상당 그런 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렇죠. 종편이 사실은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종편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사실 편파적이고 왜곡된 보도, 막말 방송을 계속 쏟아내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공중파로 넘어오면 소위 지상파라고 얘기하는 공중파들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서 전체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번에 필리버스터가 그냥 풀로 생방송으로 보여주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거기에 환호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에서 나쁜 감정들도 많이 사라지고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실제 이제 종편이나 지상파들이 그런 부분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종편이 막말, 왜곡 또는 편파 보도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막말, 편파 보도를 하면 징계를 받고 또 재승인 심사에도 벌점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작년 12월에 결성이 돼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편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막말, 왜곡, 편파 보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이 뭐라고 보시고 또 어떤 형식으로 그걸 해결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고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원인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보수 정치권과 암수 한 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나왔는데 이런 이제 총선에서 이렇게 또 떨어진 정치인들이 종편에 출연하잖아요. 그렇죠. 출연 게스트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행도 하시고,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축구 경기장에 전반전에 선수였던 사람이 후반전에 심판으로 뛰고, 전반전에 심판이었던 사람이 후반전에 선수로도 뛰고, 후반전에 저 팀을 위해서 내가 선수로 뛸 사람이 전반전에 심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명확 관화한 것이고,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종편이 돼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이 왜곡 보도를 할 때 양상과 지금 종편이 편파 방송을 하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여권 후보를 도드라지게, 여권 후보를 더 많이, 여권 후보가 더 박수 소리가 크게, 더 군중이 많은 것처럼 더 이렇게 부각해서 보여주는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편은 재미있는 게 야당 보도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당보다 야당을 더 비난하고 야당의 어떤 친노와 비노 이런 그런 틈을 벌리고 이제 그런 보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가장 재미있게 본 양상은 이런 막장 보도가 막장 정치를 낳는데 그게 오히려 야권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하고 이 갈등 구조는 전형적인 어떤 그 지금 종편이 보기에는 어떤 마치 사극의 그런 이제 권력 쟁투처럼 그런 구도로 흥미본위로 그려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필리버스터링 때도
이 전국 주도권이 관심이 야당에 있던 것이 예. 지금 또 이제 야권 단일화를 놓고 그런 기싸움으로 가가지고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으나 실제적인 결과로는 지금 전국 주도권이 상당히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야당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이제 그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민 기자님은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네. 오늘 국민의당에서 회의하면서 고성이 오갔다는 보도가 있었죠. 네. 그 안철수 대표, 공동 대표와 선대위원장인 우리 김한길 선대위원장 사이에 고성이 오갔는데 네. 그러니까 뭐 개헌 저지선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는 통합이나 선거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선대위원장과 네. 통합은 절대 안 된다고는 안철수 대표의 이 충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저는 결국에는 예. 김한길 그 선대위원장의 저 야권 통합 쪽으로 기울어진 스탠스는요. 결국에는 수도권에서 예. 국민의당에서 예비 후보들이 정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안철수 지금 상임 공동대표를 빼고는 거의 지금 뭐 3위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네. 많이 여론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가지고는 수도권에서는 거의 생존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측면들이 많이 좀 염두가 됐었던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향후 이제 국민의당 지지율이 어느 정도까지 추락을 할 것이냐 혹은 뭐 상승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저한테 물으셨으니까 예. 저는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게 특히 총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흔히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쪽으로 분명히 쏠림 투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국민의당 네. 지지율이 정체를 보이면 예.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마 김한길 선대위원장이 그렇죠.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이제 고 기자님한테도 이제 비슷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제 김한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당 후보가 2명이 나오면 어느 지역이든 필패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인식 갖고 접근을 하시는 거고 호남에서야 사실은 그렇게 나와도 문제가 없지만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렇게 나올 때 새누리당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고 기자님 생각에는 안철수 대표가 주장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아니면 김한길 선대위원장의 주장을 야권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진보라고 표현하는 쪽에서 더 지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 김한길 의원에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탈당을 할 때 그럼 출마를 안 하려고 나간 것이냐? 거기 그러니까 산수잖아요. 예, 탈당을 그렇죠. 해서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후보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본인도 이치에 안 닿는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어떤 정당이 선거도 치러보기 전에 다시 자기가 나왔던 정당으로부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몰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미 야권 통합론은 용어부터 이제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한쪽에서는 분명히 이 당의 어떤 구심력과 원심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제 독자 노선을 계속 주장할 수밖에 없고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연대론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갈라질 틈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갈라진 모습이 보이면 지지율이 하락 요소예요. 갈라질까 말까 이렇게 토론하는데 국민들이 저당 이렇게 열심히 토론하면서 지지를 보내줄 리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계속 지지율은 추락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갈라지면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급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지켜보다가 저쪽에서 탈영병이 나오면 거기에서 이제 컷오프 규정을 오히려 들이밀 수도 있죠. 뭐냐면 거기 나온 건 좋은데 우리 컷오프 규정이 있으니 이걸 통과한 사람들만 들어오라. 그러면서 오히려 배리어를 두면서 야권 연대의 확실한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죠. 정치라는 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이미 야권 통합론의 대상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국민의당은 제가 맞습니다. 봤을 때. 그럼 마지막 질문 민 기자님한테 드릴게요. 그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가실 걸로 보십니까? 통합을 거부하면서? 저는 안철수 대표는 끝까지 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는 대권을 행보해 둔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총선은 그렇게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또 다음 주에도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런데 오늘 국회가 열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테러범들이 나 테러할게 하면서 카톡이랑 문자 주고받고 그러나요? 국기법 145조에 퇴장을 하고 올 수 있어요. 의장이 깊이 생각하세요. 경고했습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그리고 국민TV, 오마이TV 등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너무 감사드리고, 왜 사회적 논의에 기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쩌라고? 대통령이면 다야? 한국 경제는 지금 국가 비상사태 정도가 아니라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와 있는 겁니다. 독소 조항이 배제되면서 여야가 합의가 되기를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책상을 치려면 그때 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국정원이 있느냐. 저희 할아버지가 목숨을 바친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실망과 반발로 막을 내렸지만 사실 테러방지법 제정을 둘러싼 야당의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는 유권자들 특히 젊은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갖게 만든 계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8박 9일간 전국을 뒤흔든 필리버스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하고 자리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 앉아 계셔서 제가 참 불안합니다, 사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 한 가지 이제 먼저 묻고 싶은 것은 네. 사실인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젊은 층이나 또 야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속 하기를 원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예. 저희들이 선거법 협상을 여당과 쭉 해오면서 이게 결국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런데 선거는 4월 13일로 정해져 있고요. 예. 선거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각종 절차가 있는데 그 사실 출발점은 선거구 확정일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법들이 있고 제도적 절차가 있고 또 특히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희 국민들이 투표를 참여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전 세계적인 절차가 또 있습니다. 그런 걸 저런 걸 계산을 해서 역순으로 4월 13일부터 쭉 되짚어 보면 3월 4일이 그 모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3월 4일 전에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을 그 선거법 관련된 법률을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주관을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월 4일이라는 시점을 저희들에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3월 만약에 계속 지금 임시국회는 3월 10일 24시까지거든요. 만약에 저희들이 3월 10일까지 계속 했다. 그럼 지금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3월 4일을 넘기는 시점, 3월 5일, 6일 시점에 야당 때문에 4.13 선거는 물 건너갔다. 그렇죠. 부득이하게 5월이나 6월에 총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비난을 받게 됩니다. 특히 5월 29일이 19대 임기의 만료기 때문에
5월 29일 안에는 또 총선 절차가 마쳐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역순으로 봤을 때 3월 4일이 사실상의 데드라인이다 라고 된 거죠. 그런 시점에서 당 지도부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 3월 4일이라는 시점을 넘길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을 결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끝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을 못한 겁니다. 물론 시작할 때 또 3월 4일이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3월 10일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계속 저희들을 짓누른 아주 대단히 중요한 현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게를 어떻게 보면 4.13 총선의 무게를 견디지 못했고요. 그 선거법 협상의 결과를 보면은 야 그러면 그걸 작년 9월이나 10월쯤 마무리했으면 어떻겠는데 왜 이렇게 질질질 끌어가지고 2월을 넘겨서 3월까지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그건 이제 좀 할 말은 없죠.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렇게 오랜만에 젊은이들도 그렇게 얘기하고 SNS에 그게 많이 올라왔지만 국회의원의 제대로 역할을 하시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렇게 막 방청석에도 오고 어린 아이들도 오고 또 SNS상에서 그 야당을 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지지하는 많은 응원글들을 보시면서 이제 4년 동안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으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예전에 의정 활동하실 때와 이 필리버스터 기간 동안에 국민이 보여준 모습에서 느끼는 차이점. 뭐 일단은 정치의 중요성은 이제 공부를 했거나 약간 그 사회 현상이나 정치 현상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정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론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정치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정치에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 저작거리에서 맞닥뜨리는 가장 어렵고도 쉬운 질문 하나가 싸우지 마라거든요. 제발 싸우지 마라. 그런데 정치라는 것이 인간성의 바탕을 두고 있고 사회의 구조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봤을 때 기본적으로 정치는 싸워야 되거든요. 그 이견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그 싸움이 육체적 싸움이 아니고 말로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건데 그것을 국민들이 싸움이라고 싫어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왜 그런 평가를 갖게 됐는지는 사실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치 비하, 정치 혐오 내지는 정치 증오까지 가서 정치 무용 내지는 정치는 사멸해야 될 존재다,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렇게 조장하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도대체 야당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우지 않는 정치가 야당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어떻게 보면 정치의 그 진면목을 보여주게 된 거고 그 진면목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분들, 남녀노소 중에서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분들이 열광하고 환호하고 지지를 보내준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대단히 좋은 결정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저희들이 굉장히 사실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 걱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기우였다라는 것이 이번에 증명이 됐고 우리나라의 정치에서 사실 희망과 어떤 싹을 본 거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방금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세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신 의원님은 MBC에서 오래 근무를 하셔서 그때와 지금의 MBC의 차이점도 있을 뿐더러 종편 2009년도에 이제 법이 통과되면서 어쨌든 생겨났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언론의 지형의 변화, 공영방송의 어떤 공영성의 타락 이런 표현까지 제가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정치 혐오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지대한 관련이 있죠. 종편이 생기기 전에 언론 지형도 사실은 별로 그렇게 야당이나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리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종편 출연 이후의 정치 지형은 사실 지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유행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절벽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풀끝 하나를 딱 쥔 어떤 그 절박한 상황. 이 풀끝이 떨어지게 되면은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언론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도대체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을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운 아주 압도적으로 기울어진, 그러니까 절벽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대다수의 언론들이 정치 비하 수준을 넘어서서 정치의 증오, 정치의 절멸, 사멸을 원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은 선진국에서 봤을 때는 대단히 희귀한 현상이고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우리나라는 언론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성을 가져라, 야당성을 회복해라라고 하는 주문은 물론 맞습니다만은 야당성을 가지고 비판을 하고 특히 정권에 대해서 나를 세우면 국정의 발목을 잡지 마라는 답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성은 국정 발목하고 이꼴이 됩니다. 똑같은 얘기가 돼서 야당을 사실 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작거리에서 싸우지 마라라는 걸로 그 정치 혐오가 쉽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 대단히 심각한 고민을 매일 할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상황에서 테러 방지법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법이 또 국민들한테 관심을 끌 수가 있을까라는 거. 이거 아주 안보 이슈 중에서도 정보에 관련된 거거든요. 안보가 외교, 국방, 정보 이렇게 나눠봤을 때 정보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고 아주 극히 전문적인 분들만 관련된 특수한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외교나 국방보다 더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이 있는 거죠. 이 정보라는 특수한 분야를 가지고 또 국정원이라고 그러면은 모두 다 무서워하는 조직, 알려져 있지 않은 조직의 문제를 가지고 더군다나 또 정권 쪽에서는 테러가 아주 임박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테러하고 지금 북한 문제가 섞여가지고 테러와 북한 문제가 뭐가 뭔지가 지금 섞어찌개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 필리버스터를 우리가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선거법은 또 이렇게 마지노선이 있고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지형이었습니다. 언론 상황은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사방에 지뢰밭이 있는 상황에서 고독한 결정을 하고 고독한 건 기본이지만은 상당히 위험스러운 결정이 필리버스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이렇게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저희들이 좀 운이 좋았던 건 스타 의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스타 의원들이 초기에 국민적 관심을 끄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테러 방지법 때문에 사실 이게 나온 거니까 또 정보위에 소속돼서 활동하고 계시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뭐 짧게 우리 시청자들께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 좀 짚어주시죠. 지금 테러의 문제는요, 북한의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는 북한이 와서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원래 테러 방지법은 정말로 테러입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리고 10여 년 전에 미국 뉴욕과 워싱턴에서 일어난 것처럼 그건 테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테러는 유엔이 정한 한 30개가 넘는 단체를 테러 단체라고 그러는 거고요. 지금 북한의 문제는 북한 도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테러 방지를 하려면은 국가의 모든 역량이 다 동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의 테러 방지 법은 아니지만 테러 방지 훈련이나 그 낮은 수준의 그건 있고요. 그것이 정부의 각 기관이 나눠져서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법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테러 방지법이라면 저희들이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요.
오히려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예. 현재 여당에서 내놓은 각종 테러 방지법, 특히 이번에 내놓은 이철우 의원의 테러 방지법은 예. 그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 국민의 그 전화기, 예. 인터넷을 감청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금융거래를 언제든지 볼 수 있게 예. 만들어 놓겠다는 사실은 예비적인 법률입니다. 예. 이제 이 법에 근거를 해서 그 부칙에 관련 법들을 고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말하자면 첫 번째 집이고요. 예. 이 집에 근거를 해서 더 좋은 집, 더 필요한 빌딩을 지을 수가 있는 예. 아주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위헌적 예. 요소가 있어서 이 법이 만약에 완결이 되는 날에는 이제 모든 국민들의 전화, 인터넷, 금융거래는 국정원에 맡겨놓고 사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국민들을 감시의 대상이 되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필리버스터 할 때도 박영선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수 정당이라 너무 힘들다. 네. 국민들이 표를 달라. 근데 이제 지금 국민들이 좀 걱정하고 소위 네. 이제 야당이나 진보 진영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처럼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수도권이나 다른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야당 후보가 2명이 나오게 되면 필패다. 네. 그런 점에서 김종인 대표의 통합 논의나 선거 연대 논의는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신 의원님 보실 때는 어떻게 지금 선거 판세를 보시는지 또 여소야대라고 하는 것이 뭐 계속 가겠지만 우리 뭐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까지 그 표를 얻을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먼저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예. 19대를 복귀를 해봐야 되겠죠. 예. 19대 때 말하자면 공천의 실패가 있었다는 것이 지금 중론이고요. 예. 공천의 실패 때문에 그 당시 분위기로 봐서는 그 당시 야당이 뭐 이름이 하도 바뀌어서 지금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만 그냥 민주당으로 통칭하겠습니다. 예. 그 당시 통합민주당이었는데요. 예. 통합민주당이 공천에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과반, 예. 그러니까 150석을 얻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만 예. 실제로 뚜껑을 열어본 바로는 150석은 여당이 가져가고 예, 그렇죠. 130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130석도 그 전 18대에 비교하면은 대단히 큰 예. 의석입니다만은 150대 130은 영원한 소수거든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 정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회에서는 한 석이라도 적으면은 예. 꼼짝을 못하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불거져 나온 게 국정원 댓글 사건이었는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야당이 완패를 예.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 됐거든요. 그러니까 19대 전반을 통틀어서 이런 현상, 소수 정당이었기 때문에 말을 제대로 못하고 아까 국정의 발목을 잡는다는 그런 논란 속에서 기울어진 운동장, 절벽 같은 운동장 속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19대 내내 되풀이가 되면서 예. 야당은 야당성을 찾지를 못했고요. 이슈를 제대로 부각하지 못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도 졌고요. 세월호에서도 졌고요. 메르스에서도 별로 힘을 발휘를 못했고요. 계속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매번 이런 일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그러면 20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된 건데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문재인, 안철수 두 대표의 갈등에서 비롯이 됐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갈등이 결국 20대 총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고 잘못하면 뭡니까 180석을 예. 내주면은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는 거죠. 예. 개헌이 가능해지는 그렇게 거죠.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80대 120 그런 구도로 갔을 때는 역사에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지금 그리고 나라의 운명으로 봤을 때는 반역사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제 박영선 의원의 얘기나 그 눈물은 뭐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될 것을 걱정을 하는 거죠. 180석 이상을 내놓게 됐을 때 우리 이 국회나 국민이 받아야 될 그 압박과 서름에 대해서 지금 너무나 걱정이 큰 거고요. 국민의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철수 대표가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책임이 물론 있죠. 안 대표만의 책임이 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지금 나라의 운명, 우리 이 국가의 큰 운명을 놓고 봤을 때는 야권의 분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도권 선거에서는 대개 한 50% 조금 넘는 투표율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대개 4%, 5% 안에서 당락이 갈리고요. 심지어는 1% 미만에서 당락이 갈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19대가 그랬고 18대가 그렇고 역대 선거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그 선거 지형과 여러 가지 그 유권자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봤을 때요. 우리나라는 독특한 성향이 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여당을 위해서 투표장에 가는 굉장히 굳건한 다이아몬드라고도 그러고 콘크리트라고 그러는 지지층이 지역과 세대와 뭐 이런 것을 망라하는 그 투표층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 굳건하게 존재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서 또 우리 한국 풍토에서 지울 수 없는 일이고요. 그렇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4%, 5% 미만, 심지어는 지난 19대 때 0.9% 차로 당락이 엇갈린 경우도 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이번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국민의당의 존재는 그러니까 일여다야의 그 이 선거 구도는 선거 결과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것은 아마 지금 선거판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좀 이제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궁금해할 수 있으니까 여쭤본다면 그러면 이제 만약의 경우에 여소야대가 또 됐다. 또는 뭐 여대 야소죠. 여대 야소가 돼서 필패를 해가지고 야당이 이제 절대적인 적은 숫자가 당선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지금 박영선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20대에 가서도 만약에 여대 야소가 되면 그러면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이 주축이 되는 야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까? 라고 시청자들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여당을 우리가 몇 대 동안 겪어본 바로는 전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구도도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콘크리트 지지층이 더 굳건해질 거고요. 지금 현재 20대가 만약에 그렇게 비관적인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19대 때보다 훨씬 힘들게 될 거고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이미 18대, 19대 때 만들어진 거죠. 종편 만들어졌죠. 4대강 이렇게 됐죠. 자원외교 이렇게 됐죠. 국정원 댓글 사건, 세월호 뭐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는 그 맥으로 봤을 때 20대가 만약에 그런 구도로 선거 지형에서 그런 구도로 여대 야소로 가게 된다면은 매우 비관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요. 더군다나 평화의 문제, 그리고 민생의 문제, 민주의 문제, 이 세 측면에서 대단히 어려운 상황, 위기의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대 야소의 결과가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럼 야당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20대 만약에 그런 경우가 나온다고 하면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해야죠. 물론 해야 될 것은 당연합니다만은 19대 때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은 분명하고요. 이미 19대에서 여대 야소가 구현이 됐기 때문에 20대에서의 여대 야소가 되는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가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러면 통합 논의 또는 수도권의 연대, 선거 연대 최소한이라도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여대 야소를 좀 깰 수 있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면 안철수 대표잖아요. 네.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안철수 대표한테, 신 의원님은? 글쎄요, 안 대표는 대표로 정당에 이제 저희 정당하고 그때 통합이 됐을 때 제가 최고위원으로서 같이 일을 했고 국정원 해킹 사건 때도 같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대표에 대해서 뭐 모르지는 않죠. 그러나 안 대표의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상황은 약간 짐작이 가는 바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안 대표가 옆에 계신다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정치가 무엇인지, 나라의 운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거가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는 그냥 생각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낭만도 아니고요. 정치는 현실이고 실제 상황이고 전투와 비슷한 거고요. 특히 이 정치의 핵심인 선거죠. 선거는 정말로 낭만이 아닙니다. 독립운동도 아니고요. 선거는 대단히 치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면서 국민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 매일매일 시시각각이 중요한 결정의 연속이거든요. 이 결정의 연속은 대단히 심각한 거고요. 정치의 중요성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이건 나라의 운명을 가르는 거고요. 특히 20대 총선은 바로 또 대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20대 총선 결과는 우리나라의 진로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정치는 낭만이나 픽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인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미국의 전략 무기가 대거 투입된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훈련에는 북한 선제 타격 개념까지 적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북한의 사이버 테러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풍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북풍이라는 모래바람에 유권자의 시야가 가릴까 심히 우려됩니다. 투표의 힘, 첫 방송 어떠셨습니까? 우리 방송의 취지를 드라마의 한 장면을 통해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고자 합니다. 본격 유권자 대변 방송 투표의 힘, 내 손에 달렸다.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